자, 오늘은 20세기 현대사에서 정말 가장 격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 시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 대혁명인데요. 한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불태우는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 거대한 집단적 광기의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는요, 어떤 거창한 이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개인, 한 평범한 사람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교사였던 한 여성이 겪었던 일인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당시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의 문화와 사회, 심지어 인간성마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한 지도자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자, 그럼 이 모든 혼돈의 씨앗은 대체 어디서부터 뿌려진 걸까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광기의 시작이 어떤 순수한 혁명 이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한 지도자의 정말 필사적인 도박이었어요. 문화대혁명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마오쩌둥이 중국을 단숨에 서구 열강처럼 만들겠다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굶어 죽는 끔찍한 기근이 발생했고 이 엄청난 실패의 책임으로 마오쩌둥은 권력의 중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게 됩니다. 마오가 힘을 잃고 한 발 물러나니까 그 자리를 류사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뭐랄까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념 타령할 때가 아니다. 당장 사람들 굶어 죽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눈에는 이런 실용주의가 혁명에 대한 배신, 즉 자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권력투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덩샤오핑의 생각을 정말 딱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인민을 배부르게 하는 게 최고의 정책 아니냐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마오쩌둥에게 이 말은 자신의 혁명 사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럼 권력에서 밀려난 마오쩌둥, 이대로 그냥 물러났을까요? 아니죠. 반격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정말 기발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당이나 정부 같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세대의 순수한 열정에 직접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마오쩌둥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타겟을 딱 찍어줬어요. 바로 네 가지 낡은 것, 이걸 한자어로 사구라고 하는데요. 낡은 관습,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사상, 이걸 다 때려 부수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탱해온 모든 전통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파괴해야 할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 한마디로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령부가 어디겠어요? 바로 자신을 밀어낸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있는 공산당 지도부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나라의 기성 권력 전체를 공격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오의 이 한마디에 수많은 10대 학생들이 홍위병이 되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임무가 주어졌죠. 어제까지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을 끌어내 공격하고 수백 년 된 사찰과 유물을 부수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인민의 적을 찾아내 폭로하는 것.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짚혀진 작은 불씨는요, 정말 순식간에 온 중국을 삼키는 거대한 지옥불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대륙은 폭력과 불신, 그리고 광적인 편집증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반혁명 분자라고 고발하고 학생들이 스승을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의사나 과학자 같은 지식인들은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돼서 시골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요. 수천 년 된 문화재들은 낡아빠진 쓰레기라며 산산조각이 났죠. 이런 광기는 심지어 가장 신성해야 할 가족 관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자본가로 몰렸던 한 의사의 증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딸이 찾아와서 가족을 다 죽여서라도
자신의 혁명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인간성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런 광풍 앞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안전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던 국가주석 류사오치, 당 총서기 덩샤오핑, 국방부장 펑더와이까지 모두 이 홍위병들의 손에 끌려나와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숙청됐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이 운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건 바로 가해자들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한 전직 홍위병이 남긴 말이에요. 우리에겐 생각이 없었기에 고통도 없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저 혁명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 광기의 무서움이죠. 자, 이렇게 사람과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건 이 비극의 한쪽 면일 뿐이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의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일해야 할 기술자나 전문가들은 다 반동분자로 몰려서 숙청당하고 공장은 정치 싸움터가 됐으니 경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겨우 수습해 가던 중국 경제는 20년 동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은 없죠. 이 10년간의 지옥불도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광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무엇이 다시 피어났을까요? 문화대혁명이 남긴 정말 깊고 아픈 상처가 바로 이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오쩌둥의 말만 믿고 도시 생활을 버리고 농촌으로 갔던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에요. 이들은 혁명에 청춘을 바쳤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결국 시대가 바뀐 뒤에는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나긴 혼돈은요, 단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정말 거짓말처럼 아주 빠르게 막을 내립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죽음이었죠. 그가 죽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문화대 혁명을 주도했던 그의 부인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이 체포되고요. 그렇게 숙청당했던 덩샤오핑이 화력에 부활하면서 중국은 180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걸 시작했던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의 입으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일으킨 심각한 재앙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나타나요. 이 10년간의 끔찍한 혼돈과 경제 파탄이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념에 미쳐서 나라 전체가 망할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중국인들이 이념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경험이 있었기에 덩샤오핑의 실용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 가보면 마오쩌둥은 아주 복잡한 얼굴로 남아있어요. 티에난먼 광장에는 여전히 그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있고 기념품 가게에서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독재자이자 동시에 중국을 하나로 만든 국부. 이 모순적인 이미지를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